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흥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42번 프린트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내용이 많아질 때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고 무엇을 공부하고 있으며 그 공부할 때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고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를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은 저랑 서양 근대사 파트 2 어디를 공부합니까? 네, 19세기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역사는 뭐 이후의 시대? 나폴레옹 이후의 시대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나폴레옹이 유럽에 뿌린 게 뭐죠? 바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나폴레옹이 뿌려놓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부정하는 다시 유럽의 질서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정통성의 원칙, 보수적, 복고적, 보수주의, 복고주의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게 오스트리아의 제상 메테르니가 주도했던 빈회의, 빈체제였죠. 이 빈체제는 각국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을 찍어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빈체제의 성립과 자유주의 확산, 빈체제의 저항과 동요, 그래서 뭐 독일의 브루겐샤프트 운동, 러시아의 데카브리스트, 이탈리아 까르보나리당, 그리고 그리스의 오스만 제국으로부터의 독립, 라틴 아메리카, 에스파냐로부터의 독립 공부했고요. 본격적인 이런 자유주의, 각국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흐름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자유주의 흐름 중에서 대표적인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이에요. 자, 뭐랑 뭐를 비교해야죠? 7월 혁명과 2월 혁명.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빈 체제 결과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가 복귀하고 그나마 눈치를 봤던 루이 18세랑 다르게 샤를 10세는 7월 칙령을 발표하고 보수적 전제정치를 시행하다가 이 국민 의회 때처럼 이 유산시민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7월 혁명으로 무너지고 입헌군주제 제한선거 7월 왕정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하는 7월 왕정이 들어오게 되고 그 이후에 산업혁명으로 노동자들의 힘이 늘어났지만 그 노동자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던 이 7월 왕정, 루이 필리프의 7월 왕정은 결국 노동자들에 의해서 2월 혁명으로 무너지고 다시 국민공회 때처럼 공화정, 보통선거, 2월 혁명, 제2공화정이 수립이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7월 혁명, 2월 혁명 내용도 비교하시고 그 7월 혁명과 2월 혁명이 유럽에 준 영향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벨기에가 네덜란드에게 독립했다. 이거는 7월 혁명의 영향이었죠. 그죠? 그러면 독일에서 오스트리아에서 메테르니가 권력을 잃고 빈체제가 붕괴되었다. 이건 또 2월 혁명이죠. 이런 식으로 7월 혁명과 2월 혁명이 유럽에 준 영향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삼촌이었던 나폴레옹 1세만큼 오히려 그 이상으로 은근히 여기저기 닦이는 러시아, 오스만, 이탈리아의 통일, 독일의 통일, 닦이는 남자 삼촌이 되고 싶었지만 삼촌 같은 위대한 군주가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불행했던 황제 루이 나폴레옹 제2제정 나폴레옹 3세였죠. 이 사람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는 서양사 근대사 파트 2 19세기사 나폴레옹 이후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부분 공부하고 있고 빈체제 공부했고요. 우리는 이 빈체제에 맞서는 자유주의 운동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빈체제 개념 공부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자유주의 운동 안에서도 프랑스에서 있었던 7월 혁명과 2월 혁명, 루이 나폴레옹을 공부했고요. 그럼 이번 시간에 뭘 공부할 거냐?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에 이은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을 공부할 겁니다. 오늘은 그 각국의 19세기 자유주의 운동 중에서도 영국에서 있었던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자유주의 운동을 공부할 거고 이렇게 자유주의 파트가 끝나고 나면은 민족주의 파트로 넘어가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을 공부할 거다라는 건데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영국은 프랑스랑 정말 달라요. 프랑스는 과격합니다. 다 때려 부수고 시작해요. 이제 뭐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7월 혁명도 그렇고 2월 혁명도 그렇고 얘들은 말 그대로 혁명, 레볼루션이에요.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혁명 위주로 사회가 재편되는데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은 그전부터 무슨 질서? 헌정적 질서가 있었죠. 그 띨띨이 존, 이 귀족들의 특권을 보장해준 마그나 카르타로부터 이어져온 그 헌정적인 질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영국에서는
의회가 주도해서 그러한 자유주의 개혁을 혁명처럼 급진적 방향이 아니라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니까 누가 주도해서 의회가 주도해서 이런 자유주의 개혁이 급진적 방향이 아닌 점진적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추진이 되고요. 이러한 안정적인 정치적인 개혁을 통해서 영국은 다른 나라, 프랑스 같은 대륙의 나라들에 비해서 혼란이 굉장히 덜했고 나라가 안정됐습니다. 그러한 안정을 기반으로 가장 먼저 산업혁명에 성공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19세기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을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프린트를 재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우리 정치부터 보겠습니다. 정치라 그러면 결국 지금은 이제 19세기 시민혁명 이후에 근대 국민국가 시대잖아요. 결국 모든 쟁점이 뭐예요? 선거권이야. 투표권,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선거권을 누구에게 얼만큼 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영국은 이웃나라인 프랑스가 뭐가 터졌어요? 네, 7월혁명. 이거 한번 더 적을게요. 1830년에 7월혁명이 터지면서 보수적인 전제정치를 시행하던 7월 칙령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던 이 샤를 10세 얘가 이제 보수적인 전제정치를 하다가 쫓겨났죠. 그게 바로 7월혁명입니다. 그렇게 샤를 10세가 7월 칙령으로 보수적인 전제정치를 하다가 상공시민들, 이 자유주의 유산시민의 손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 7월혁명을 라이브로 직관한 다음에 영국은 우리는 저런 큰일 나기 전에 미리 예방주사를 놔야겠다 해서 7월혁명 영향을 받아서 1차 선거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 1차 선거법의 핵심은 일단 도시 상공인들에게 7월혁명이랑 똑같아요. 상공시민들, 돈 많은 도시의 상공업자, 이 부르주아들에게 상공업자들에게 뭘 준다? 선거권을 준다는 거예요. 상공업자들에게 선거권을 주겠다. 자, 당연히 이거는 제한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노동자 같은 사람들에게, 노동자 농민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돈 많은 도시의 이 상공업자, 이 부르주아 계층들에게 제한적으로 재산에 따라서 선거권을 준다는 거야. 돈 많은 유산시민들, 상공업자들에게. 이게 핵심이에요. 1차 선거법 개정 핵심이 뭐라고요? 누구에게? 도시에 살고 있는 상공업자, 이 상공시민들에게 제한적인 재산에 따른 제한적인 선거권을 준다는 거야. 유산시민들에게만.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러분, 영국은 이미 18세기에 산업혁명에 성공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먼저 산업혁명에 성공했어요. 프랑스보다도 100년 정도 빠르거든. 영국은 이미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세기 들어오면은. 그러는 과정에서 부패선거구를 폐지해요. 자, 부패선거구를 폐지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19세기지만, 이미 영국은 18세기에 뭐가 성공했다? 산업혁명에 성공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산업혁명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19세기 지금 자유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르죠. 특히 프랑스는 7월혁명 이후에나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는데 19세기 중엽 가서야 영국은 100년 정도 먼저 산업혁명에 성공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산업혁명 결과 이제 국가의 경제 중심이 농업에서 뭐로 옮겨갑니까? 네, 공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사람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농촌을 떠나서 어디로 몰려들게 돼요? 도시로 몰려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인구가 많이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A 마을이 있고요.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B 마을이 있었어. 근데 원래 영국이 농업을 중심으로 할 때는 이 A 마을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의 사람들이 살았고, 이 B마을은 아직 산업혁명이 제대로 진행되기 이전인 상황이라 여기는 당시에 뭐 발전되기 전이었어. 한 10명 정도 살았다고 쳐봅시다. 근데 뭐가 터졌어? 산업혁명이 빵 터지게 되면서 이제 도시가 발전하고 공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산업혁명으로 공업이 막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경제의 중심이 도시로 이동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어디로 오는 거야? 도시로 막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과거에 사람들이 많이 살던 농촌은 텅텅텅 벼버리는 거예요. 저희 A마을에는 한 10명 정도 살고, 이제는 이 새롭게 떠오른 공업의 중심지인 도시, B도시가 인구가 늘어난 거야. 오케이? 이렇게 산업혁명 이후에 전통적인 인구가 원래 많았던 농촌은 인구가 줄고, 이런 새롭게 떠오르는 인구가 늘어난 도시들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그런 유권자 수가 바뀌었으니까 여기 뽑는 대표들을 이제 숫자를 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영국에서는 선거구를 구분을 하고 대표들의 숫자를 할당해 줄 때 산업혁명 이전이 기준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산업혁명으로 그 지역별 농촌과 도시의 인구가 역전되었는데도 여전히 옛날을 기준으로 대표를 뽑는 거야. 예를 들면은 여전히 A마을은 이제 한 10명이 사는 완전 시골 깡촌이 돼버렸는데 산업혁명 터지기 전에 100명이 살았으니까 여기서는 10명의 대표를 뽑겠다 라고 해버리고, 지금 인구가 100명 드글드글한 이 B마을은 너네 옛날에 10명밖에 안 사는 깡촌 아니었어? 너네 한 명만 대표. 이런 식으로 산업혁명 이전의 기준으로 선거구를 할당하고 대표 숫자를 할당해 준 거야.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이런 것들을 부패 선거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구의 이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산업혁명 이전을 기준으로 선거구가 제대로 관리 안 되던 거를 부패 선거구라 그래. 이러한 부패 선거구를 통폐합시켜서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 이동을 최신화시켜서 그 현재 살고 있는 인구에 맞게 사람이 많이 늘어난 도시에는 그만큼 더 많은 대표를 뽑을 수 있는 의원 자리를 할당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공인 계층들을 우대해 준 거죠. 그래서 1차 선거법 개정으로 도시의 상공업자들에게 선거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했고, 이 상공업자들에게 그만큼 참정권을 늘려주기 위해 선거구를 개편했다. 이걸 뭐라 그런다? 부패 선거구 폐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것도 7월혁명이랑 똑같은 단점이 있어요. 7월혁명도 누구에게만 투표권 줬죠? 상공인 계층들에게만. 누구에게는 안 줬죠? 노동자들에게. 영국의 1차 선거법 개정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들은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산시민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7월 항정에서도 유산시민 자유주와 이 상층 부르주아들, 상공인 계층들에게만 투표권을 준 것처럼 영국의 그 7월혁명에 영향을 받은 영국의 1차 선거법 개정도 이 도시의 상공업자들에게만 선거권을 주고 노동자들에겐 선거권을 주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노동자들이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그 유명한 차티스트 운동이야. 차티스트 운동은 1838년에 시작합니다. 이거 주의할 점이, 자, 만약에 시험에 영국의 1차 선거법 개정은 프랑스의 7월혁명에 영향을 받아서 시작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100% 맞는 말이에요. 7월혁명에 영향을 받아서 영국의 1차 선거법 개정, 부패 선거구 폐지, 상공업자에게 선거권 부여가 된 건데, 만약에 시험에 프랑스의 2월혁명에 영향을 받아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틀립니다. 2월혁명 터지기 전에 이미 차티스트 운동은 2월혁명 터지기 10년 정도 전에 시작이 돼요. 이 차티스트 운동은 결국 누가 일으킨 거야? 1차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을 받지 못했던 소외되었던 노동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일으킨 게 차티스트 운동이에요. 이 노동자들이 우리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보통선거. 그리고 비밀투표. 당시에 이제 부정부패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에게도 상공인 계층들과 똑같은 한 표의 투표권을 주고 우리가 누구를 뽑든가 그거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달라 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그 노동자들의 보통선거와 비밀투표권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표하는데, 이게 바로 차티스트 운동의 시작인 인민헌장이에요. 이 노동자 계층들의 보통선거와 비밀투표를 요구하는 이 인민헌장을 발표함으로써 뭐가 시작된 거야? 차티스트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인민헌장의 발표로 인해서. 결국에 노동자들이 뭘 요구하는 거죠? 정치에 대한 참정권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1차 선거법 개정에 이은 새로운 선거법을 개정해달라라는 걸 막 요구를 한 거예요. 다만 이 차티스트 운동, 일단 2월혁명 영향을 받은 건 아닙니다. 먼저 생겼으니까요. 인민헌장의 발표로 노동자들의 보통선거와 비밀투표, 참정권 요구를 담은 인민헌장의 발표로 시작된 이 차티스트 운동은 새로운 선거법 개정을 영국 의회에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해요. 이게 포인트야. 성공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큰 운동이었고
영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다만 영국 정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성격이겠죠. 교훈을 얻는다겠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이런 차티스트 운동의 요구 조건을 당장은 들어주지 못했지만 노동자들의 힘이 굉장히 강하고 노동자들의 요구 조건이 굉장히 많고 지금 노동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거야. 그래서 2차 선거법 개정, 이때 이 차티스트 운동, 인민원장에서 노동자들이 요구한 내용들이 점차 점진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보시면은 봐봐요. 자, 노동자들이 인민원장을 발표했죠. 이 인민원장을 발표하면서 뭐가 시작이 돼요? 차티스트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우리 노동자들에게도 참정권을, 보통선거와 비밀투표권을 주세요 했잖아요. 하지만 이 차티스트 운동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됩니다. 새로운 선거법 개정이 당장은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이 차티스트 운동이 끝날 때쯤에서 프랑스에서 뭐가 터져요? 네, 2월 혁명이 터집니다. 그 나라가 한번 또 프랑스가 뻥 뒤집어졌죠. 이걸 보고 이제 영국도 또 교훈을 얻은 거야. 야, 씨, 이거 봐. 노동자들이 보통이 아니라니까? 우리도 프랑스 꼴 나기 전에 빨리 우리도 차티스트 운동 때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조건을 당장은 한 번에 못 들어주더라도 점진적으로 들어줘야 될 것 같아. 이래서 2차 선거법 개정에 반영돼요. 그러니까 2월 혁명이 차티스트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면 솔직히 맞는 표현이 아니고 틀린 표현이지만 그러한 차티스트 운동, 인민원장과 2월 혁명이 어디에 영향을 주었다? 영국의 2차 선거법 개정에 영향을 줬다.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티스트 운동과 2월 혁명이 영국의 2차 선거법 개정에 영향을 주었다.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이게 역사의 흐름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영국 역사로만 한정한다면 이 차티스트 운동이 그 이후에 진행되는 2차 선거법 개정에도 영향을 준 거고, 프랑스까지 한다면 차티스트 운동과 2월 혁명이 영국의 2차 선거법 개정에 영향을 주었다. 맞는 말이 되겠죠. 2차 선거법 개정에서는 드디어 노동자들에게, 도시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줍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도시라는 거야. 왜? 물론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도시에 있겠지만 도시에만 노동자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도 있죠? 농촌에도 있고 광반에도 있어. 근데 2차 선거법 개정에서는 노동자들에게만 선거권을 준 거예요. 어디에 있는 노동자들만? 도시 노동자들만.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까? 농촌과 광산에 있는 노동자들이 불만을 가지겠죠? 그래서 3차 선거법 개정은 노동자는 노동자인데 이제 어디까지? 도시에 이어서 농촌과 광산까지, 여기 있는 노동자들에게까지 투표권이 확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티스트 운동은 실패했지만 그 차티스트 운동 당시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이런 인민원장의 내용, 참정권, 보통선거 비밀투표의 이런 요구 조건은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2차와 3차를 거치면서 도시 노동자뿐 아니라 농촌 광산의 노동자들에게까지 투표권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국이 굉장히 현명한 점이야. 영국은 우리 프랑스 혁명 때도 봤죠? 이제 프랑스에 있는 그 앙시장 레짐의 모순이 뭐야? 1, 2신분만 정치에 참정권이 있고 3신분, 그 중에서도 이 상공인 부르주아 계층들에겐 정치에 대한 참정권이 없었잖아. 하지만 영국은 이미 14, 15세기 때 하원을 열어주면서 그 하원에 젠틀이, 시민계층들이 진출할 수 있게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긴장을 완화시킬 만한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그 당시 영국이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였어요. 자, 여기 차티스트 운동의 6가지 요구사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차티스트 운동, 인민원장, 노동자의 참정권 요구, 보통선거 비밀투표 요구했던 거 알아두시고요. 요거 잘 나옵니다, 이 사료. 그리고요, 1차 선거법, 2차 선거법부터 한번 볼게요. 자, 1차 선거법 개정, 7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나왔던 1차 선거법 개정은 누구에게? 도시에 있는 상공업자들에게만 투표권을 준 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유산시민들, 상공인 부르주아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구의 5%밖에 안 돼. 돈 많은 사람들 몇 명 안 되니까. 그러다가 차티스트 운동과 프랑스의 2월 혁명의 영향으로서 비록 차티스트 운동은 실패했지만 그 요구 조건과 2월 혁명 영향을 받아서 2차 선거법 개정에서는 드디어 도시의 노동자들에게도 투표권이 확대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체 인구의 9%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3차 선거법 개정으로 농촌과 광산, 도시뿐 아니라 농촌과 광산의 노동자들에게도 투표권 확대가 됩니다. 19%까지 늘어나죠. 자, 그러다가 4차, 갑자기 20세기로 넘어옵니다. 1918년에 들어와서는 이젠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니라
남성, 여성이죠. 이게 반전이에요. 이거 보시면 1차, 2차, 3차, 4차 생각보다 분명히 상공업자뿐 아니라 도시랑 농촌, 광산까지 노동자들까지 확대가 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투표권 확대 비율이 적네? 다 누구한테만? only men. 남자들에게만 줬을 거니까 이렇게 적었던 거야. 여자들은 애초에 노래 대상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투표는 남자이지. 어디 여자가 투표권을. 여자들은 아예 논의 대상조차 아니었는데 4차 투표권, 4차 선거법 개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여성이 선거법 대상에 선거권 부여의 대상에 들어가죠. 왜냐? 이때가 언제냐? 1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해예요.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나중에 배울 건데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일어났던 전쟁인데요. 1차 세계대전은 그전과의 전쟁이랑 완전 달라. 그전과의 전쟁은 철저히 남자들만 움직이는 전쟁이었는데 1차 세계대전은 정말 온 나라의 운명을 건 어마어마한 규모의 총력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뿐 아니라 누구도 여자들도 전쟁에 동원된 거야. 그러니까 전쟁터에 남자들처럼 나가 싸우지 못하더라도 남자들이 전쟁에 나간 동안 공장에 가서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들을 생산하는 공장 노동자로서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거야. 이때부터 여자들도 담배를 피고 청바지를 입고 짧은 머리를 하게 되면서 노동자들처럼 활동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전쟁 끝났으니까 여성들도 요구하는 거죠. 이 전쟁, 우리 영국이 누구 덕분에 이길 수 있었냐? 우리 여성들이, 너희 남자들이 싸울 동안 후방에서 공장에서 그렇게 몸바치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 대영제국이 저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었겠느냐? 우리 여성들도 싸웠으니 그만한 권리를 달라.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여성들이 투표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권리를 다해야 의무가, 죄송합니다. 의무를 다해야 권리가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책임 없는 쾌락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 영국의 정치, 선거권의 확대 과정, 2월혁명, 7월혁명이랑 연결해 받아두시고, 특히 차티스트 운동, 인민원장, 이 중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1차, 2차 선거법 개정 사이에 들어가는 1차, 2차 사이에 들어가는 잠시만요. 1차, 2차 사이에 들어가는 이 차티스트 운동과 인민원장, 10월혁명, 2월혁명 여러분들이 그걸 좀 영향을 주고받는 거를 순차적으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영국은 자유주의 개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뭘 폐지하게 되느냐? 공물법이라는 걸 폐지하게 돼요. 자, 공물법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일단 공물법 폐지됐다는 거니까 공물법이 뭔지부터 볼게요. 공물법은 1815년 19세기 초에 제정된 법인데요. 이 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냐? 영국 내에 있는 곡물 생산자, 지주들을 말합니다. 이 지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곡물에 관세를 매긴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 농촌,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중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에서 들어오는 값싼 농산물에 관세를 매겼듯이 지금 이제 그게 안 되지만 FTA로 똑같은 거예요. 영국의 지주들의 경제적 이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수입 곡물에 관세를 매긴 겁니다. 자, 이 지주들이 언제부터 성장을 했냐? 우리 인클로저 운동 기억하시나요? 1차 인클로저 운동은 16세기 모직물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 지주들, 젠트리들이 그때부터 성장을 하게 되죠. 귀족과 요먼, 자유농 사이에 있는 젠트리, 지주들. 이 지주들이 어떻게 성장했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땅을 하나로 모은 다음에 울타리를 쳐서 소유권을 표시한 다음에 그 논을 목초지로 바꾸어서 모직물을 막 해가지고 경제 성장했잖아. 그게 1차 인클로저 운동이고 2차 인클로저 운동도 있죠. 2차 인클로저 운동은 18세기입니다. 뭐가 터져요? 산업혁명이 터지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니까 곡물의 수요와 가격도 증가하게 돼요. 이러니까 이제 지주들이 기존의 목초지를 뭐로 바꿔버려? 논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토지를 경영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지주들에게 빼앗기고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잃어버린 농민들이 어디로 오게 돼요? 도시로 와서 노동자, 산업혁명을 위한 노동력이 됩니다. 노동력이 됩니다. 이게 이제 2차 인클로저 운동인데 이때부터 이제 지주들은 짭짤하게 돈을 벌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주들이 이제 의회에 로비를 한 거예요. 우리의 이런 이득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곡물을 비싼 가격에 팔아야 이게 우리가 돈을 계속 버는데 외국에서 저렴한 곡물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지금처럼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의회가 책임지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값싼 곡물을 막아다오 라고 부탁을 해서 의회가 이 2차 인클루전 운동 이후부터 돈을 벌고 있는 이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늘고 곡물의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벌고 있는 그 지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19세기 초에 곡물법을 제정한 거야. 다만 이게 누구에게 좋지 않을까요? 그쵸?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곡물을 관세를 매겨서 막아버리고 계속해서 영국 시장에 유통되는 곡물은 지주들의 이득을 위해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 이러면 일단 누가 안 좋죠? 노동자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노동자들이 굉장히 손해야. 항상 이 비싼 가격으로 그 식량을 사야 되니까. 그게 누구에게도 안 좋냐? 자본가. 이 상공업 자본가들 있죠? 산업혁명으로 성장하는 이 자본가. 이 자본가들에게도 굉장히 안 좋아요. 왜? 자본가들은 이왕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값싼 노동력을 부려먹고 싶은데 기본적인 물가가 있으면 그 최저 생계는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그 물가를 감안해서 월급을 줄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 쌀 한 가마니에 100만 원인데 월급을 50만 원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쌀 한 가마니가 100만 원이라면 최소한 월급은 100만 원 이상은 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자본가들에게도 손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이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항의로 인해서 결국 곡물법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값싼 곡물에 더 이상 관세를 매기지 않게 돼요. 그 말은 이제 영국 의회가 지주들의 이득이 아니라 누구의 이득을? 노동자와 특히 누구? 자본가의 이득을 보장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곡물의 가격이 내려가니까 노동자들도 좋지만 자본가들도 좋은 거야. 왜? 곡물의 가격이 내려가니까 월급을 조금 주고도 노동자들을 부려먹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영국 경제의 흐름이 이제 완전히 지주들에서 이 산업 자본가들에게 넘어왔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곡물법이 이렇게 폐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거니까 당연히 이것도 자유주의 경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폐지되냐? 항해법, 항례조례라고도 합니다. 요게 폐지돼요. 항해법, 항례조례가 뭐였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쵸. 1651년 찰스 1세의 목을 베고 공화정을 이끌던 호국경 올리버 크로멜이 발표했던 거죠. 이 항해법 내용이 뭐예요? 영국에 들어오는 배는 영국의 배이거나 그 나라 원산지의 배만 가능하다. 이건 누굴 겨냥한 거야? 당시 중개무역으로 짭짤한 이득을 벌이고 있던 영국의 라이벌 네덜란드를 견제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 네덜란드가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되죠. 이 항해법이 폐지가 돼요. 이때 그러니까 올리버 크로멜이 만들었던 네덜란드를 견제하기 위한 항해법이 폐지가 됩니다. 왜냐면 영국은 결국 바다를 무대로 움직이는 나라인데 영국에 들어오는 배를 영국 배나 원산지의 배로만 한정을 지어버리면 이런 여러 나라들이랑 자유롭게 무역을 못하잖아. 이것도 산업 자본가들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산업 자본가들의 지속적인 견제로 그것도 자신감이기도 해요. 영국에 이제 이런 항해법을 폐지해도 누구도 우리 영국의 그런 국제 주도권을 위협할 수 없다 라는 자신감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항해법을 폐지함으로써 영국은 한층 더 자유로운 경제체제를 이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지주들의 이득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곡물에 관세를 부여하던 곡물법이 폐지가 되고요. 또 영국에 들어오는 배는 영국의 배나 원산지 배만 가능하다는 올리버 크로멜이 만든 항해법도 폐지가 되고 이렇게 곡물법과 항해법이 폐지되면서 영국은 정말 자유로운 무역, 자유로운 경제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선거권의 확대,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 경제체제, 종교적으로도 자유주의 경제가 나오는데 종교적인 차별이 철저하게 됩니다. 자, 신사법 기억하시나요? 앞에서 배운 내용이 지금 다 연결이 되고 있죠. 신사법이 언제예요? 그 항해법을 제정했던 올리버 크로멜. 비록 영국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지만 청교도주의에 입각한 금욕적인 독재 정치로 인해서 이 영국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결국 올리버 크로멜이 죽고 나서 다시 영국에는 왕정이 복고됩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해요? 찰스 2세가 다시 스튜어트 왕조의 찰스 2세가 영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찰스 2세는 친가톨릭 정책을 펼치면서 당시 국교회가 주도하던 영국 의회랑 대립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올리버 크로멜 이전까지만 해도 제임스 1세, 찰스 1세까지만 해도 영국 의회는 청교도들이 주도했다가 이 올리버 크로멜의 몰락 이후에 청교도도 몰락을 하게 되고 미국으로 떠나거나 아니면 국교회에 흡수되게 돼서 올리버 크로멜 이후에 왕정 복고 때는 이 의회를 누가 장악했죠? 영국 국교도 성공회가 장악을 하게 되고 왕들은 뭘 강요해요? 그 전에 제임스 1세랑 찰스 2세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였네요. 자 말 나온 김에
자, 제임스 1세랑 찰스 1세 때는 얘들은 국교회를 강요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의회는 청교도가 장악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올리버 크로멜, 공화정, 금욕적인 독재정치,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왕정이 복고가 되면서 찰스 2세, 제임스 2세. 이때는 왕들이 가톨릭을 강요하고 의회는 영국 국교회가 장악을 했다라고 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새롭게 돌아온 스튜어트 왕조의 찰스 2세가 친가톨릭 정책을 펴니까 당시 이 의회를 장악한 국교회가 이 가톨릭을 견제하기 위해서 내건 게 신사법이었죠. 바로 뭐예요? 비국교도. 국교도가 아닌 자는 영국의 공직에 임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국교도만 공직에 임용될 수 있다라는 게 신사법이었어. 이거랑 함께 패키지로 제안했던 게 인신보호령이었죠. 이거를 찰스 2세는 지켜줬는데 제임스 2세가 이걸 안 지키고 뻘짓거리 하다가 명예욕령으로 쫓겨난 거잖아. 자, 근데 그 신사법이 폐지됩니다. 왜? 신사법은 누구에게 너무 가혹한 거예요? 가톨릭 교도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이 말은 얘들아, 가톨릭 교도는 영국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야. 관직에 임명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에 대한 너무 가혹한 차별이죠. 그래서 신사법도 폐지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가톨릭 교도들도 비국교도들도 영국 국교회를 믿지 않더라도 뭐가 될 수 있다? 관직에 임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동안 내려오던 가톨릭 신교들에 대한, 가톨릭 교도들에 대한 차별도 거의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가톨릭 개혁법이에요. 그래서 신사법, 비국교도의 공직 임명을 막았던 그 신사법이 폐지가 되고 가톨릭 해방법이 제정이 되면서 종교적으로도 차별이 철폐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영국은 이제 18세기 때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나라잖아요. 그런 영국에서 이때쯤 되면은 19세기쯤 들어오면은 단순히 돈만 버는 게 문제가 아니다. 너무 노동 조건이 가혹하다라고 해서 노동 조건에 대한 개선의 움직임도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 산업혁명을 자세히 배우겠지만 노동조합법들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요. 특히 공장법. 하루 12시간 이상은 일을 시키지 말자. 그리고 9살 이하의 아동들은 일을 시키지 말자. 선생님, 그럼 그 말은 이게 제정되기 전에는 이 9살 이하의 아이들이 공장에서 일을 했다는 건가요? 네. 오히려 정말 소중한 자원이었어요. 왜? 굴뚝이라든가 조그마한 기계 있죠. 어른들이 들어가기 힘든 그런 굴뚝이나 조그마한 기계에 이 어린아이들을 부려먹은 거야. 성인의 반에 안 되는 월급을 가지고. 그래서 이때 노동자들의, 이런 어린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보여주는 게 성냥팔이 소녀예요. 성냥팔이 소녀가 실제로 옷을 만드는 면직업 공장에서 일하다가 약물 중독으로 잘려요, 공장에서. 그래가지고 온 피부가 썩어 문드러진단 말이야. 근데 그 어린 나이에 학교도 못 가고 면직업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 의류 옷감에 중독돼서 피부가 썩어 문드러진 그 성냥팔이 소녀를 공장에서 쫓아내면서 퇴직금으로 준 게 뭐야? 성냥이야. 그래서 이 소녀가 그 런던 시내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퇴직금으로 받은 성냥을 피우다가 결국에 겨울에 얼어 죽는 이야기가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끔찍한 현실을 반영한 동화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9살 이하의 아동에게는 노동을 시킬 수 없고 12시간 이상은 노동을 시킬 수 없다라는 게 공장법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디로 보내자? 학교를 가야지. 애들은 보통 교육법도 함께 제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항해법, 공물법도 제가 적어놨고, 이러한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 의회가 주도한 자유주의적인 점진적 개혁, 정치적으로는 7월혁명의 영향을 받은 1차 선거법 개정, 부패선거구 폐지, 상공업자들에게 제한선거권 부여, 그리고 인민원장으로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보통선거랑 비밀투표를 요구하는 인민원장의 발표로 시작된 차티스트 운동, 그리고 차티스트 운동은 실패했지만 그 이후에 2월혁명과 함께 영국에 어디 영향을 줍니까? 2차 선거법 개정에 영향을 주어서 도시 노동자들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고 그 이후에 3차 선거법 개정으로 농촌 광산의 노동자들에게도 선거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공물법과 항해법이 폐지되면서 더 이제 경제의 흐름이
지주에서 산업 자본가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고요. 자유주의적인 무역 체제를 획득하게 되고요. 신파법이 폐지되고 가톨릭 해방법이 지정이 되면서 종교적인 차별도 사라지게 되고요.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노동조건도 조금씩 개선되게 됩니다. 특히 여기 3차 선거법 개정 운동이나 차티스트 운동 사료 알아두시고요. 이번 시간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 끝났어. 우리 19세기 파트 2에 자유주의는 끝났고요. 끝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헛나왔어요. 이 자유주의 영국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자유주의 운동을 마무리하기 전에 민족주의로 잠깐 넘어가서 독일, 이탈리아의 통일을 공부한 다음에 미국, 러시아의 자유주의 운동을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